안녕하세요, 이명현입니다. 이번 주제는 코스모스 해부학입니다. 코스모스 책이 워낙 입체적인 책이고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을 제가 고백하기로 또 볼 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다면적으로 그때그때 느낌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코스모스 책을 몇 번이나 읽은지 3번이나 안 했지만 강연을 할 때마다 또는 서평을 쓸 때마다 어쨌든 간에 한 번은 넘겨서 읽었거든요. 정독을 하든 그러면 수십 번은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느낌은 다르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코스모스 책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구조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감히 코스모스 해부학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 코스모스 책이 어떤 식으로도 읽힐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그 충격도 있는데 다시 읽으면서도 항상 첫 문장을 보고는 제가 섬찟섬찟해요. 첫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모든 것이 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우주와 인간과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걸 선언한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책들을 보면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첫 문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책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숱한 책들을 봤지만 첫 문장이 가장 강렬히 했던 것이 이 코스모스하고 안나 까레니나예요. 안나 까레니나의 책 보면 행복한 것은 한 가지지만 불행한 것은 각각의 이유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딱 보면 이 책의 내용을 알 것 같아요. 각각의 불행한 얘기를 막 하겠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의 첫 문장도 그 정도의 충격이 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왜 제목이 코스모스일까? 번역하면 우주잖아요. 왜 우주가 아니라 코스모스일까? 우주, 코스모스,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른가요? 코스모스란 책을 아까 제가 몇 권의 책을 얘기했지만 처음 우리나라에 번역되었던 그 책에서도 코스모스, 우주의 신비라는 부제를 달긴 했지만 그리고 서광문 선생님이 번역하시고 조경철 박사님이 감수하신 그 책도 코스모스. 정식 번역판도 코스모스예요. 우주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럴까? 우주라는 우리말을 거꾸로 이제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언어가 별로 없어서 영어를 얘기해 보자면 영어로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주. 번역이 바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유니버스, 코스모스, 스페이스 그러면 느낌이 약간씩 다르게 올까요? 물론 시대마다 그게 쓰이는 용도에 따라 그러겠지만 유니버스는 명확해요. 교과서에서 천문학자나 물리학자에 쓰는 우주는 유니버스예요. 코스모스라는 단어 절대 안 씁니다. 그냥 유니버스예요. 그래서 유니버스는 그야말로 물리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냥 무심하게 흘러가는 그냥 물질 우주 그 자체를 얘기할 때 유니버스예요. 그냥 우주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든 유니버스라고 얘기하든 느낌의 차이는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 공간이라는 뜻도 있죠. 그럼 스페이스 그러면 공간, 우주, 그럼 우주 공간 이런 느낌이 와서 사실은 이게 완전히 합의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우주 공간 또는 탐사선을 보내는 우주 공간 정도의 가까운 우주를 우주 공간이라고 쓰고 스페이스라고 쓰면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코스모스가 남았죠. 코스모스는 카오스라는 단어의 대척점인 거고요. 예전부터 있던 단어잖아요. 그리고 코스모스라는 제목의 책이 칼 세건이 쓰기 전에 1800년대 이럴 때도 많아요. 코스모스라는 제목의 책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카오스가 일종의 혼돈, 무질서 이런 것이라면 코스모스는 뭔가 정돈된 것, 그다음 질서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조직되었고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약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주는 우주인데 유니버스는 그냥 있어요. 있는 우주예요. 근데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를 생각하는 뭔가가 있는 우주. 그게 우리죠. 일단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우주 속에는 구성원인데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게 하늘을 쳐다보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어디서 왔지?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에게 그런 우주라는 게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바라봐지는 의미에서의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나 칼 세이건이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코스모스를 우주라고 번역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이게 정리되지 않은 약간의 좀 들떠 있는 이런 식의 그 뉘앙스, 이게 전달이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공감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모스, 유니버스, 스페이스, 똑같이 우주로 번역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그래서 책 제목도 코스모스고요. 이 책에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코스모스를 계속 번역을 하세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문장부터 이게 범상치가 않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책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큐멘터리의 제목하고 책의 제목이 다 일대로 똑같아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한 장 한 장의 제목들이 다 이렇게 멋있어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장이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우주의 뭐 언저리에서 이런 것보다 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이러면 뭔가, 코스모스는 우주적인 것을 바라보는데 바닷가는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는 못하는 곳이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가 우주 생명의 푸가예요. 푸가라고 하는 그 음악 형식을 따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 챕터는 제가 다음에 이제 그 챕터별 얘기할 때 하겠지만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 천국과 지옥 그러면 어떤 뭐 그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오페라의 제목 같지만, 이 천국과 지옥이 어떤 행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붉은 행성 딱 화성 떠오르실 때 블루스.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좀 역동적인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7장에 밤하늘의 등뼈. 등뼈가 뭐지? 막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머리에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그 다음에 별들의 삶과 죽음, 뭐 영원의 벼랑의 끝, 뭐 이런 식의 제목이고, 이제 11번째 장부터 가면 미래로 띄우는 편지, 은하대백과 사전. 은하대백과 사전이 뭘까? 궁금증을 또 불러일으키고, 마지막 장에 가면,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데,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그러니까 쭉 들어보신 걸 보면 이게 천문학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포괄하는 것도 같지만, 굉장히 뭔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한다는 것도 뉘앙스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좀 이 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제 나름대로 해체했다가 해부한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기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13챕터들을 조금씩 묶어서 이 각 장마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또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책 읽기를 할 때 가이드가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수 교수님 번역하신 분 얘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코스모스란 책에, 이분이 너무나 꼼꼼하신 분이라서 책을 그냥 고지고대로 못 읽으세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코스모스 책은 뭐 역사책이기도 하고 문학책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상당히 많은 천문학 이야기 나오고 고생물학 이야기 나오고 철학, 문학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몇 개나 에피소드 나오는지 이런 거 세보지는 않잖아요. 뭐 대충 역사적인 게 맞네 이러고 마는데, 이 홍승수 교수님은 이걸 다 셌어요. 그래서 나의 코스모라는 책에 그걸 써놓으셨습니다. 그 써놓은 거를 보니까 신화와 역사, 동양 고전이 13에피소드, 철학, 문학, 예술이 9번, 그 다음에 종교, 과학, 일반이 7번, 외계 생명과 외계 문명이 11번, 그리고 천문학, 우주론, 다윈의 진화론이 8번, 인류와 지구 문명의 미래가 4번. 물론 이제 기준이 좀 다르니까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들어보신 것만 보시더라도 이 책은 그냥 천문학 책이라고 우기기 힘든 책이죠. 그냥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책. 이렇게 아까 처음에 서문에서 코스모스는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승주 교수님은 책을 읽으시면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 배치되어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해부를 하신 거죠. 일종의 나름대로의 해부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스모스 책 읽기를 진행할 때 저는 이제 챕터별로 이렇게 따라서 읽는데, 어떤 분들은 이 챕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나름대로 배치를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다양한 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홍 교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저런 작업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고맙죠. 이렇게 개관해서 볼 수 있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책을 좀 봤습니다.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키워드에 꽂혔어요. 그리고 다음 책을 읽을 때는 또 이 키워드에 꽂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모아봤더니 몇 개의 키워드로 요약이 되고요. 이 키워드는 제가 이런 키워드가 있다는 걸 강연을 할 때와 지금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다음에 아마 또 제가 이런 강연을 하게 되면 키워드가 한두 개가 또 교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코스모스 책을 막 다 이렇게 장애 구분 없이 흐트렸다가 다시 모으면 이런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별. 조금 생뚱맞죠? 천문학 책인데 그 다음에는 경이로움, 허무함. 근데 경이로움과 허무함은 제가 묶었어요. 그 다음에 성찰, 모험. 어쩌면 성찰과 모험도 묶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삶, 휴머니즘. 그 다음에 태도와 실천. 이 태도라고 하는 그 키워드는 성찰에 붙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천이라는 것은 독립시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별, 경이로움, 허무함, 성찰, 모험, 삶, 휴머니즘, 태도, 실천. 읽을 때마다 저는 다른 독자가 다른 책을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죠. 그랬더니 저런 키워드들이 떠오르는 것을 어느 순간에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고 다닙니다. 이별, 뭔가 이별을 안 좋은 거죠.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별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냉정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제 친한 기자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간관계의 끝은 배신이다. 그래야 끝장이 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떤 만남이 시작이 되면 그 만남의 소용이 다 끝나고 나면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별에 대한 미련이 있거나 미처 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떤 순간에 할 바를 다 하고 헤어지면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헤어졌지만 원 없이 사랑했다, 원 없이 공부해봤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별도 잘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면 냉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별은 냉정하지만 존중하는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책을 이제 읽다 보시면 그 홍승주 교수님이 여러 가지 써놓은 거기 보면 역사, 철학, 신화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책에 그 챕터들을 보면 딱 첫 챕터에 항상 어떤 인용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 인용을 하는데 그 인용하는 게 과학책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책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된 정말 몇 세기 전에 나왔던 경전에서도 인용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남태평양 이런 데 조그마한 마을에서 나오는 전설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거대한 종교에서 인용하기도 하고 정말 지금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진짜 잊혀진 종교에서 끄집어내기도 하고 어떤 묻혀진 전설에서 끄집어내기도 하고 시에서 끄집어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천문학자들에서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리고 읽어보면 헷갈려요. 이게 지금 어떤 과학 저술가가 써놓은 문장인지 1000년 전에 쓴 건지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도 이런 고민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의 시작은 뭘까? 그 전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인용을 하면서 나와요. 본문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칼 세이건의 서술 방식인데요. 처음 읽으시는 분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인용을 해요. 그리고는 옛날에 설화나 신화 같은 것들을 막 설명을 해요. 그럼 도대체 얘가 왜 여기 나오지? 이건 천문학책이 과학책인데 막 사람들이 좀 헷갈려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그 자체로 새롭기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잘 읽다 보면 교육이 되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던 건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과학에서 뭐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고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거에 해당하는 현대과학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옛날에 막 해오던 것들이 지금 현대과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과학이 맞고 진실인 거네? 이렇게 이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대과학에 대한 얘기를 막 해서 이제 익숙해질 무렵에 다시 돌아가요. 인간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금성 이야기를 하면 금성 이야기를 막 해요. 뭐 금성에 뭐 따뜻해서 살기 좋을 걸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펄펄 끓는 정말 뜨거운 곳이더라. 그래서 막 가요. 그러면 이제 금성의 그런 물리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거 해결 못하면 금성처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지금 막 그 이상한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그 우리가 다 더불어 잘 살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게 칼 세이건의 서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잘 쫓아가야 되는 게 갑자기 막 여기저기를 널뛰거든요. 맥락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고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온 신화와 전설과 종교의 여행을 하면서 과학으로 수렴되고 결국 인간의 문제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칼 세이건의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칼 세이건이 굉장히 그런 종교적인 거나 설화나 신화를 의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별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칼 세이건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문명을 건설했어요. 뭐 분배의 문제 때문에 이 양극화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절대량으로 뭐 식량 같은 것들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갖게 되었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어디에 빚을 졌냐면 종교라든가 설화라든가 신화 같은 이런 행위들에 빚을 져서 우리가 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존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칼 세이건이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하고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찬란한 이런 것들에 빚을 졌는가 존중에 마땅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과거로 다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것들이 사실은 과학으로 대체할 수 있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냥 간단한 예를 직관적으로 들면 번개가 쳐요. 번개가 치면 신의 징벌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신하게 있고 도덕을 만들고 법규를 만들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내세를 기약하면서 지금 조금 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게 하고 지금 살아야 될 가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과학은 번개가 치는 것이나 홍수가 나는 것이 그냥 자연현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신과는 상관없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가공의 그런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가공의 어떤 설정도 필요가 없어요. 신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번개가 하는 것을 피뢰침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홍수를 위해서 뚝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우리들의 도덕과 살아갈 가치를 만들어 주었던 찬란한 문화유산을 지금 적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비가역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진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과학적인 진실을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낸 과학적 사실로부터 알아낸 진실을 통해서 새로운 살아갈 삶의 가치를 찾자. 그리고 이 책에서 그런 가이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이것들을 존중하는 태도하고 이것들의 빚을 진 것하고 이것을 더 이상 현재에서 쓰지 않겠다는 냉정한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냉정한 이별. 하지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칼 세이건은 종교인들이나 이 사람들부터 물론 칼 세이건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라는 게 척박하기 그지없겠죠. 종교나 신학자들 입장에 보면 칼 세이건의 종교관이라는 게 사실 과학에 대한 이해보다 크겠습니까?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알고 싶은 만큼만 아는 거죠. 그런데 평생을 신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칼 세이건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나 신앙에 대한 그런 지식이라든가 깊이는 뭐 얕기 그지없겠죠. 하지만 칼 세이건이 종교를 대하는 태도, 신앙을 대하는 태도, 그 자신은 무신론자고 회의론자고 그렇지만 그런 다른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존중의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칼 세이건을 미워하지는 못하죠. 반대할 수는 있죠. 논쟁할 수는 있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 이 책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의 증명이 각 챕터마다 처음에 시작하는 그 인용구들, 곳곳에 나오는 그런 인용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책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를 꼽으라면 이 이별과 마지막에 얘기할 실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굉장히 안도를 했어요. 그리고
보통 그러잖아요. 칼세이건의 코스모스가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이런 강연을 하게끔 해준 책이기 때문에 제 인생의 책이죠, 당연히. 그러면 보통 이 책을 따라하고 싶다, 담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칼세이건 같이 책 쓸 생각 전혀 없고요. 이렇게 따라할 생각 전혀 없고요. 못해서도 그렇지만 안 하려고요. 그 이유가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과학도를 자랐고 뭐 문학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힘들고 불편해요.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과학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과학을 꿈꾸던 소년들은. 그런데 칼세이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반인들의 일상의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들이 익숙한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말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도 융합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칼세이건은 기본적으로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 이야기할 때 제일 신이 나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차곡차곡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스모스가 제게는 더 이상 저는 이런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저는 과학책을 쓸 때 이런 일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시를 인용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작업을 칼세이건이 우리 모든 과학 저술가를 대표해서 다 해놓으셨다. 이거를 끝.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칼세이건에게 현대 과학 저술가들이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별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크고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종교 이야기 조금 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칼세이건이 살아생전에 그 달라이 라마와 굉장히 깊은 교류를 합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달라이 라마랑 칼세이건이 같이 얘기하는 그 영상들이 있는데요. 이만한 이제 칼라 그 나서 누나를 놓고 둘이 막 대화를 합니다.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달라이 라마가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뭐 뜯어 고치고 막 시계 고치고 이런 게 취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이런 최첨단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칼세이건 같은 동료가 정말 멋진 친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지적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평행선을 긋는 부분이 있죠. 사후세계 얘기할 때. 달라이 라마는 공식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잘 모르겠지만 칼세이건은 공식적으로 회의론자고 무신론자고 과학자니까 내세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칼세이건이 내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는 내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현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싶어서. 죽더라도 현세에 돌아가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현세주의자인 거죠.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랑 두 사람이 이제 사후 세계를 갖고 논쟁을 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정말 치열하게 평행선을 긋지만 두 사람은 호기심과 지적인 그런 수준이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멋진 행동입니다. 근데 칼세이건은 달라이 라마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과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안과 더불어서 세계 종교 회의를 이끌어요. 사실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칼세이건은 회의론주의자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기본적으로 회의주의자입니다. 뭐든지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주의의 입장을 견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가지론자가 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입에서 절대 믿는다든가 확실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뭐 99%의 확률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답답하기 그지가 없어요. 이런 이제 그 회의주의자이자 불가지론자인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무신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꼭 그렇게 필요한 단어는 아닌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신이라는 존재를 특히 의인화된 신을 인정하기 힘들죠. 과학자들의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라고 통칭해서 불려지는 것인데, 뭐 칼세이건도 그 범주에 속해 있고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잘 어울렸어요. 그것은 그 칼세이건이 종교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칼세이건의 태도를 받아들이는 태도, 존중감 이런 것들이 곁들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미국 뉴욕시에 가면 성 요한 성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 요한 성당이 이제 말하자면 뉴욕시의 시그니처 같은 것인데, 칼세이건은 그 시애틀에 있는, 미국의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있는 그 암센터에서 어떤 되게 유명한 암센터에서 돌아가세요. 12월 20일에 돌아가시지만 그 전부터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랬는데 곳곳에서 이제 추모, 그 이제 쾌유를 비는 그런 기도회가 열려요. 근데 이제 저 성 요한 성당이 이제 시그니처니까 저기에
그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신에게 각자의 기도 방식으로 칼 세이건의 쾌유를 빌어요. 입원해 있을 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각자의 신에게 무신론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모여가지고 그 성당에.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칼 세이건의 사람이 얼마나 이런 것들이 열려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홍승수 교수님의 나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돌아가면요. 홍승수 교수님은 천주교 신자셨어요. 천주교 신자면서 이제 과학자인 거죠. 그러니까 뭐 과학자라고 해서 어떤 신앙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승수 교수님은 칼 세이건 바가 되고 칼 세이건에 매혹되었지만 그 부분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 세이건이 쓴 책 중에 이제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앤드류안이라고 하는 그 이제 아내분이 그 예전에 강연했던 그 스코틀랜드에서 기포드 강연이라는 게 있어요. 과학과 신학에 대한 강연이거든요. 그게 1901년부터가 시작된 건데 칼 세이건이 초청을 받아서 했던 강연이 있어요. 그 시리즈를 녹취한 것을 칼 세이건이 돌아가신 이후에 발굴을 해서 책으로 내셨어요.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이제 서평을 제가 이제 어떤 인터넷 신문에 편집위원을 할 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서평을 이제 써 오셨는데 뭐 이제 그 칼 세이건의 종교에 대한 뭐 그 지식이 천박하기 그지없다 이런 거예요. 다른 거에 비교해서. 당연히 이분 눈에 그렇게 보이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를 다는 게 있어요. 칼 세이건이 종교나 신앙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태도는 존중할 만하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종교와 과학을 같이 아울러서 하고 있는 여러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칼 세이건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고 이 무신론자를 동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세이건이 갖고 있는 종교관이 천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의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을 해요. 그게 아마도 성요한 성당에 그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던 그런 경우였다 생각을 합니다. 이 칼 세이건은 안타깝게도 이분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암을 이기지 못하고 여동생의 골수를 이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죠. 너무 아쉬운 나이에 죽었어요. 그리고 학교가 있고 집이 있던 미국 동부의 코넬 대학교는 이타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타카의 그곳에서 이제 그 추모를 하는 행사가 열리고요. 그 행사가 뉴욕과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조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이타카 시에 있는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묘지인데요. 제가 여러 번 갈 때마다 제가 저기 들리거든요. 들려서 이제 그 한 건데 그 묘지가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호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굉장히 유명한 이타카의 그 공동 묘지인데 이게 칼 세이건 표지석입니다. 이렇게 봉우리를 만들지 않고 바닥에 이렇게 있고 이 칼 세이건의 표지석 옆에는 칼 세이건의 아버지 어머니 앤드류안의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계세요. 그리고 칼 세이건의 옆자리에는 앤드류안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칼 에드워드 세이건 그리고 1934년 11월 9일 날 태어나서 1996년 12월 20일 날 죽었다. 이렇게 표지판이 있고요. 갈 때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자세히 보시면 10,000원짜리 돈 보이시죠? 한국 돈. 그리고 참빗도 보이죠? 저거 제가 놓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저거 사진 찍은 이후에 제가 그 다음에 갔더니 참빗은 있는데 10,000원짜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기에 뭐 와인병 같은 거 놓고요. 보시면 막 인형도 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별을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할 줄 아는 분이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